클레어, 태극기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 동료 피에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리옹 외곽 베르코르 고원에서 거대한 유럽 멧돼지가 흰색 털의 진돗개를 엄니로 찍어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선홍색 피가 눈 위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태그가. 저는 프랑스 국립경찰견 훈련소에서 20년간 일해온 수석 교관이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극기의 반응이었습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전혀 도망치려 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 한국에서 온 개는 뭐가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듀부아입니다. 올해 43이고 리옹에 있는 프랑스 국립경찰견 훈련소에서 20년째 수석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6시 르노 캉구를 몰고 훈련소에 도착하죠. 아침 안개가 론강 위로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까르푸에서 사온 크루아상을 한 개 베어 물고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정신을 차려요. 봉주르, 렉스. 제 파트너 벨기에 말리누와 렉스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철창에서 뛰어나와 꼬리를 흔듭니다. 5살 된 수컷으로 벨기에에서 온 순수 혈통이죠. 금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털, 날카로운 귀,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지능적인 눈빛. 완벽한 경찰견입니다. 쿠쉐. 프랑스어 명령에 렉스는 즉시 엎드립니다. 아시. 않습니다. 마르쉐. 제 왼쪽에 딱 붙어서 걷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진짜 경찰견이에요. 명령과 동시에 반응하고 핸들러와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것. 20년 동안 저는 이런 유럽산 경찰견들만 다뤄왔습니다. 벨기에 말리누아, 독일 셰퍼드, 네덜란드 셰퍼드. 모두 검증된 품종들이죠. 그런데 2010년 9월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르코지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클레어, 한국에서 개 2마리가 온다네요. 소장, 장 피에르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한불 우호관계 강화 차원에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거부감이 들었어요. 우리 훈련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경찰견들만 다뤄왔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개들을 맡으라니요. 게다가 진돗개라는 견종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진돗개요? 그게 뭔가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회의적이에요. 아시아 개들이 우리 말리누아만큼 할 수 있을지. 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죠. 태극이와 무궁이라는 이름의 2마리 개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말리누아들에 비해 체구도 작고 뭔가 순해 보이더라고요. 흰색 털을 가진 암컷 태극이는 렉스의 4분의 3 정도 크기였어요. 황색 털을 가진 수컷 무궁이도 비슷했고요. 이게 한국이 자랑하는 천연기념물이라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개들이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쿠쉐. 엎드리라고 했는데도 꿈쩍하지 않더라고요. 아시. 앉으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동료 피에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봐요, 클레어. 역시 아시아 개들은 달라요. 우리 말리누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걸.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유럽 개들이 최고지. 저도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관인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지 못하다니요. 그때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 여름 마르세유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 말이에요. 알제릭의 테러리스트들이 프랑스 남부 해안가 호텔을 폭파하려던 사건이었죠. 저는 제 파트너 벨기에 말리누아 루시와 함께 폭발물 탐지 임무에 투입되었어요.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키우던 아시아계 잡종견이 루시를 함정에 빠뜨렸고 그 결과 루시는 폭발에 휘말려 제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어. 1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를 보면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또 실패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2주차가 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 명령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리옹 시내 프레스킬 광장에서 열린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개혁 반대 시위 진압 훈련에 참가했을 때였어요.
말리누아들은 완벽하게 군중 통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클레어, 이 개들 정말 답답해요. 피에르가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우리 말리누아들은 하루 만에 배우는 걸 2주째 못하고 있잖아요.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아시아에서 온 건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역시 우리 유럽개들이 최고지. 더 심한 말도 나왔습니다. 10년 전 마르세유 테러 때처럼 또 사고 나는 거 아냐? 마르셀이 큰 소리로 말했죠. 저는 점점 화가 치밀었어요. 상부에서는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대사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꼭 성공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성공을 시켜요? 이 개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요. 저는 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소장도 난처해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요.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훈련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도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쿠쉐 명령부터 시작했는데 태극기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마치 왜 이런 걸 시키지?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쳐다봐.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무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동료들의 비아냥도 계속됐죠. 클레어, 포기해요. 아시아 개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요. 차라리 한국으로 돌려보내죠. 마르세유에서의 악몽이 자꾸 떠올랐어요. 루시가 폭발에 휘말려 제 품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그 순간이요. 또 아시아 개들 때문에 망신당하는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론 강변의 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리옹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클레어, 큰일 났어요. 피에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베르코르 고원에서 등산객이 실종됐대요. 내일 아침 일찍 수색 작업에 투입된다고 하네요. 그럼 렉스랑 다른 말리누아들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상부에서 진돗개들도 같이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실전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실전이요? 아직 기본 명령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을요? 나도 그렇게 말했지만 위에서는 듣지 않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에서 진돗개들의 실전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나 뭐라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베르코르 고원은 리옹에서 동쪽으로 100km 떨어진 험준한 산악지대였어요.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조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죠. 이런 위험한 곳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개들을 데리고 간다니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저는 10년 전 마르세유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루시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옹의 야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베르코르 고원으로 향했습니다. 푸조박서 구급차에 진돗개 2마리와 말리누아 3마리를 태우고 출발했어요. 실종자는 60대 독일 관광객 하일리 밀러였습니다. 전날 오후부터 연락이 끊겼고 GPS 마지막 신호는 해발 1500m 지점에서 나왔어요. 겨울산에서 하룻밤을 버텼다면 생존 확률은 50%도 안 돼요. 구조대장 앙리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해요. 눈이 무릎까지 쌓인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말리누아들은 제법 열심히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산악지대에서는 효율이 떨어졌죠. 반면 진돗개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피에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야 저게? 제가 놀라서 소리쳤을 때 유럽 멧돼지 무리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미와 새끼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7마리 정도였어요. 특히 수컷 한 마리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어깨 높이만 1m 20cm가 넘어 보이더라고요.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우리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어요. 겨울 산에서 먹이를 찾지 못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모두 뒤로. 저는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말리누아들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서는데 이상하게도 진돗개 2마리만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뭐해? 너희들도 뒤로 와. 저는 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거든요.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려오는 200kg 덩치를 피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 순간 태극기가 번개처럼 멧돼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체구는 멧돼지보다 훨씬 작았지만 전혀 겁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어요. 태그가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치열한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그기는 정말 영리했습니다. 멧돼지의 정면 공격을 피하면서 옆구리를 노렸어요. 무궁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멧돼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섰죠.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어요. 태그기가 멧돼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첩함과 지능으로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면서 계속 맞서더라고요. 멧돼지가 엄니를 들이밀며 돌진했지만 태그기는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어요. 그리고 바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물었습니다. 끄으. 멧돼지가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흔들었지만 태그기는 놓지 않았어요. 무궁이도 다른 멧돼지 한 마리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미 멧돼지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무궁이에게 달려들었는데 무궁이가 정말 용감하게 맞섰어요. 무궁이의 송곳니가 어미 멧돼지의 앞다리를 물자 크르르륵. 멧돼지가 분노에 찬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수컷 멧돼지가 분노하며 태그기를 엄니로 찍어 올린 거예요. 캬잉. 태그기의 아픈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홍색 피가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클레어. 태그기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피에르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태그기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입고도 계속 멧돼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태그기의 이빨이 멧돼지의 귀를 물자 끄어억. 거대한 멧돼지도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10분 정도 계속된 격투 끝에 멧돼지들이 지쳐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컷 멧돼지가 태그기의 끈질긴 공격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서더라고요. 크르르. 패배를 인정하듯 낮은 소리를 내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그기와 무궁이는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저희를 보호해냈어요. 두 마리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주 동안 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준 거였거든요. 멧돼지들이 사라진 후 저는 태그기의 상처를 응급처치하고 있었어요. 피를 제법 많이 흘렸거든요. 괜찮니, 태그가? 제가 거즈로 상처를 감싸주자 태그기가 처음으로 제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가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무궁이가 갑자기 어떤 냄새를 맡더니 특정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 왈왈. 하지만 그 방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눈 덮인 바위와 나무들 뿐이었죠. 또 시작이네. 헛짚고 있는 거 아냐? 피에르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 멧돼지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진돗개들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제가 말했어요. 설마 또 시간 낭비하려고요? 피에르가 반대했지만 저는 무궁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50m 정도 걸어가니 큰 바위 틈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흠음. 독일어로 도와달라는 소리였어요. 여기 있어요. 실종자 발견했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일리히 밀러가 바위 틈에 끼인 채로 의식을 잃고 있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거지? 구조대장 앙리가 놀라며 물었어요. 무궁이가 찾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걔가? 우리가 3시간 동안 찾지 못한 걸? 네. 정확히 이 지점을 가리켰거든요.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20년 구조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하일리히 밀러를 구조 헬기로 후송한 후 저는 진돗개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제가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정말 미안해. 저는 태그기와 무궁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봤구나. 베르코르 고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물행동학과의 김승우 교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연구 목적으로 진돗개들을 관찰하고 싶다고 연락드렸는데요. 김 교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었거든요. 보시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김 교수가 진돗개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그기와 무궁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김 교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2주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반응이었어요. 어머, 잘생긴 아이들이네요. 김 교수가 한국말로 뭔가 말하자 두 마리가 즉시 앉더라고요. 그리고 김 교수가 손을 들자 바로 일어섰어요. 뭐예요 이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2주 동안 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던 개들이 한국말로 명령하니까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김 교수가 좀 더 복잡한 명령을 했어요. 태극이에게는 저기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무궁이한테 줘라고 말했어요. 태극이가 정말로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무궁이 앞에 놓더라고요.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개들이거든요. 프랑스어보다는 한국어에 더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가 진돗개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화하듯 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제가 진돗개들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김 교수의 도움으로 새로운 훈련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쿠쉐, 아시 같은 명령 대신 복잡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거였죠. 이 상자들 중에서 폭발물이 든 것을 찾아내세요. 김 교수가 한국말로 진돗개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총 8개의 상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만 시뮬렉스 폭약이 들어있었는데 말리누아들은 보통 하나씩 차례로 냄새를 맡아가며 4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극이가 잠시 전체 상자들을 둘러보더니 바로 세 번째 상자로 가서 앉더라고요. 정확히 폭약이 든 상자였습니다. 40초 만에 해결한 거예요. 이럴 수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에르가 황당해했어요. 운이겠죠. 다시 해봐요. 이번에는 상자 위치를 바꿔서 다시 배치했어요. 무궁이 차례였는데 역시 1분도 안 되어 정확한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한 번에 여러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 동시에 고려하죠. 말리누아가 차례차례 체크한다면 진돗개는 전체적인 패턴을 한 번에 파악합니다. 그때 갑자기 훈련소 근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에요. 불이에요. 빌레르반 지역의 한 목조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였어요. 집안에 80세 할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연기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웃 주민이 울부짖었어요. 연기가 너무 짙어서 소방대원들도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극이와 무궁이가 갑자기 불타는 집 쪽으로 달려가더라고요. 안 돼. 위험해.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두 마리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태극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끌고 나왔어요. 의식을 잃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구조한 거였습니다. 무궁이는 그 사이 집안에서 할머니의 산소통을 찾아 물고 나왔어요. 할머니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라는 걸 냄새로 알아차린 거였죠. 어떻게 산소통을 알았지? 응급구조사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궁이가 가져온 산소통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소방대장 미셸이 감탄했습니다. 20년 경력인데 이런 개들은 처음 봅니다.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네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와 구조에 필요한 것을 동시에 파악한 거죠. 피에르가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3주 동안 바보 취급한 거예요? 김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존 훈련이 너무 유치했던 거예요. 마치 대학 교수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는 것과 같았죠. 저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우리의 단순한 명령을 거부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와 론 강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진돗개는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견종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그럼 우리 개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다고 봐야겠죠. 유럽 경찰견들이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면 진돗개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2주 후 리옹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레어, 긴급 상황이에요. 소장이 새벽 5시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제리 독립기념일을 노린 테러 계획이 발견됐어요. 리옹 파르디유 기차역에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파르디유역은 리옹에서 가장 큰 기차역으로 하루에 12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만약 폭탄이 터진다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경찰견을 동원해요. 역 전체를 수색해야 합니다. 1시간 후 파르디유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역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승객들이 대피하느라 난리가 났거든요. 렉스 알레. 저는 말리누와 렉스에게 폭발물 탐지 명령을 내렸어요. 렉스가 열심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리누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너무 넓은 공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때 태극이와 무궁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마리가 동시에 특정 방향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지하 1층 승강장 쪽이었습니다. 저쪽에 뭔가 있나요? 제가 김 교수에게 물었어요. 아마도 냄새를 감지한 것 같네요. 가봅시다. 지하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정말 복잡했어요. 수십 개의 기둥과 벤치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쓰레기통들이 있었죠. 말리누아들은 하나하나 체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태극이는 직접적으로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3번 승강장 끝쪽 화장실 근처였어요. 왈왈, 왈왈. 태극이가 특정 쓰레기통을 향해 계속 짖었어요. 설마. 제가 폭발물 처리반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X선 탐지기로 확인해보니 정말로 그 쓰레기통 안에 폭탄이 숨겨져 있었어요. 신의 한 수였네요. 폭발물 처리반장이 감탄했습니다. 2시간 후에 터질 예정이었어요. 타이머까지 작동하고 있었다고요. 무궁이도 다른 지점에서 두 번째 폭탄을 발견했어요. 1층 대합실 카페 테라스 의자 밑에 숨겨져 있던 폭탄이었죠. 총 3개의 폭탄이 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진돗개들이 모두 찾아냈어요. 말리누아들이 6시간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해결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죠? 테러 수사팀장이 놀라워했어요.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은 공간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해요. 냄새의 농도와 바람의 흐름을 계산해서 발원지를 추정하는 거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리옹 테러를 막았다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프랑스 전역이 떠들썩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의 영리한 개들 덕분에 프랑스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의 트라우마가 저를 눈멀게 했던 거예요. 진돗개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진짜 파트너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론 강변을 걸으며 김 교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저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죠. 제 파트너 루시가 테러리스트들의 함정에 빠져 폭발에 휘말렸거든요. 그때 테러리스트들이 키우던 아시아계 개가 루시를 유인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시아계 품종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놨거든요. 이 개들이 바보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똑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을 받기보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행동해요.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왔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접근한 걸까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방식이었던 거예요. 유럽 개들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지만 진돗개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지난 한 달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진돗개들이 제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김 교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따르는 것보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저희는 푸르비에르 언덕에 올라가서 리옹 야경을 내려다봤어요. 노트르담 성당의 불빛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김 교수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당신을 경계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클레어님 덕분에 진돗개들이 프랑스에서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잖아요. 당신들 한국인이 정말 대단하군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개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깊은 철학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김 교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어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뜻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진돗개들이 단지 뛰어난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을 보여준 거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배운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돗개들과 일하기 시작했어요. 명령이 아닌 요청으로, 강요가 아닌 협력으로 말이에요. 놀랍게도 태극이와 무궁이는 저를 진짜 파트너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돗개들을 그리고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6개월 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태극이와 무궁이가 프랑스 국가공로훈장을 받는 날이었어요. 프랑스 역사상 외국계가 국가훈장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대통령 각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태극이와 무궁이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닙니다. 5,000년 한국 역사의 지혜와 충성심을 가진 진정한 파트너들입니다. 우리 프랑스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위대한 개들이에요. 사르코지 대통령이 직접 태극이와 무궁이에게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두 마리 모두 의젓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감사패를 전달했고 프랑스 전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탈락할 뻔한 진돗개의 기적, 한국의 지혜가 프랑스를 구하다라는 제목들이 르몽드, 르피가로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피에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클레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 개들은 우리 말리누아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개들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요. 우리가 너무 무시했구나. 마르셀이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한국에서 진돗개를 더 데려올 수 있을까요? 우리 훈련소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리옹 시내 벨쿠르 광장에서 김 교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진돗개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죠.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진돗개들도 클레어님을 진짜 파트너로 인정했거든요. 태극이와 무궁이는 이제 완전히 제 개가 되었어요. 집에서도 함께 생활하고 훈련소에서도 저와 한 팀이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극이와 무궁이는 프랑스 최고의 경찰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옹 테러 사건 이후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는 다른 개들보다 월등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전역의 경찰서에서 우리도 한국 진돗개를 훈련시켜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돗개 전문 교관이 되었어요. 유럽 각국에서 온 동료들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닌 협력으로, 강요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개들과 일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겸손하지만 용감하고 조용하지만 강인한 그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돗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 마르세유에서 루시를 잃고 아시아 개들을 혐오했던 제가 이제는 진돗개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태극이와 무궁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5,000년 한국 역사 속에서 길러진 지혜와 충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정신을 프랑스에 전해준 위대한 사절이었습니다. 클레어 뒤부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열쇠였습니다. 엄마,
나 바보야? 10살 클레어가 또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버드 교수인 엄마도 보스턴 최고 병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친구가 2주 만에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예일대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세월을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게르만어족. 이런 언어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아왔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우월성 강의를 마치고 나서 기분이 상쾌했어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바로 알파벳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26개 글자만으로 인류의 모든 지식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딸 클레어가 또 숙제를 하며 울고 있었거든요. 10살인 클레어는 더 캐세돈 더 매트라는 간단한 문장도 더, 캐, 아, 하며 더듬거리며 읽었어요. 클레어야, 천천히 해. 엄마가 언어 전문가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클레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바보래. 읽기 시간에 또 못 읽었어. 클레어가 훌쩍이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더 캐세돈 더 매트 읽어보라고 했는데 나만 못 읽었어. 브래드니 클레어는 진짜 바보야 하고 다른 애들도 다 웃었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학교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니. 클레어야,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더 좋은 방법 찾아줄게.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클레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지아가 나를 도와줬어. 지아는 클레어 반의 한국인 아이였어요. 내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아가 와서 괜찮다고 했어. 지아도 처음에 영어 읽기 어려웠다면서 위로해줬어. 그래? 지아가 친절하구나.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말했어요. 그런데 클레어가 뭔가를 꺼내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지아가 이것도 줬어. 내 이름을 예쁜 글자로 써준 거야. 종이에는 동그라미와 선들이 조합된 이상한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지아가 한국 글자로 내 이름 써준 거래. 정말 예쁘지 않아? 클레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지아는 영어랑 한국어 둘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해. 이 글자들은 그림같이 예뻐. 속으로는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문자라고? 그런 원시적인 그림 글자를 우리 클레어에게? 하지만 클레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지아가 친절하게 해줬구나. 며칠 후 윈체스터 린치 초등학교 3학년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클레어에 대해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읽기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느린 편입니다. 하버드 교수의 딸이 읽기 부진이라니. 정말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아시아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지아 엄마입니다. 아, 클레어를 도와준 그 아이의 엄마였군요. 저희 지아가 클레어와 친해졌다고 하네요. 클레어가 정말 착한 아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지아가 우리 클레어를 많이 도와줬다고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박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게 보기 좋아요. 지아도 클레어와 친구가 되어서 정말 기뻐해요. 네, 클레어도 지아를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아라는 한국 아이가 우리 클레어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 정말 착한 아이 같아. 그런데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이상한 글자는 좀 그렇네. 그런데 며칠 후 학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교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가요? 세계 언어 체계의 비교 연구예요. 국제적인 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의 우월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아시아 언어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데이터 넣고 서구 언어의 우월성을 증명하면 되겠네. 그날 밤 클레어가 또 책 읽기에 실패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바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세계 최고의 방법을 찾아줄게. 과학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세계 언어 비교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시 인도유럽어족이 최고야. 만족감에 차서 중얼거렸죠. 제 연구조교인 김민수가 아시아 언어 자료들을 정리해서 가져다 주었어요. 김민수는 하버드 언어학과 박사과정 학생으로 이 프로젝트의 아시아 언어 담당 RA였거든요. 교수님,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관련 자료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마워, 잘했어. 그렇게 말하고 자료를 받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한글 관련 데이터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한글 학습 실험 결과 평균 2주 만에 읽기 완성. 2주? 영어는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 이상하네. 더 놀라운 건 문해율 데이터였어요. 한국 99.9%, 미국 86%. 그리고 24개 문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 26개 알파벳보다 적으면서 더 완벽하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건 데이터 오류일 거야. 저는 연구조교들에게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하버드 언어학 연구소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도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당황과 혼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클레어가 집에 와서 더욱 신나서 말하더군요. 엄마, 지아가 나한테 더 많은 한국 글자를 가르쳐줬어. 내 이름뿐만 아니라 엄마도 써봤어. 클레어가 한글로 쓴 여러 단어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지아가 그러는데 이 글자들은 이 모양을 따라서 만든 거래.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더 쉽다고 했어.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클레어야, 영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이상한 글자에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엄마, 이 글자는 정말 쉬워. 지아가 5분 만에 가르쳐줬는데 바로 썼어. 클레어의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클레어 치료비로 벌써 5만 달러나 썼어. 보스턴 아동병원 최고 전문의들 다 만나봤잖아. 이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난 언어학 전문가야. 내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클레어는 매일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어. 그 한국 아이가 도와주는 걸 보니까 뭔가 다른 방법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남편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설마 당신도 그 한글이라는 걸 믿는 거야? 내가 하버드 교수인데 동양 문자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야? 여보의 그 자존심이 클레어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남편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데이터가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우리 딸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문자가 정말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한글의 원리를 파헤쳐서 이 모든 허상을 깨뜨려야겠어. 분명히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거야. 그래야 클레어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내 학문적 신념도 지킬 수 있어. 가족과의 갈등 후 그날 밤 저는 하버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적막했고 제 사무실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한글의 허점을 찾아서 이 모든 허상을 깨뜨리겠어. 5번째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한글 연구에 오류가 있을 거야. 연구 방법론이 잘못되었거나 표본이 편향되었거나. 하지만 찾아볼수록 더 많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심지어 MIT까지.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클릭해보니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국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창제 원리 설명서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 사용 설명서를 남겨뒀다고.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알파벳의 기원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문자를 만든 사람이 직접 원리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학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호기심에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위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음성학 교과서잖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디귿은 혀끝이 위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만나는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다. 각각의 글자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세상에, 이게 15세기에 현대 음성학보다 400년이나 앞선 분석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 은은 평평한 땅의 모양,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다.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설계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일 수가.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점은 하늘, 가로서는 땅, 세로서는 사람. 이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을 만든다는 원리가 명확했습니다. 계속 읽어가다가 훈민정음 서문을 발견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왕이 직접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거였어요. 그것도 15세기에 유럽이 아직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말이에요. 이분은 천재가 아니라 성인이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내가 40년간 뭘 한 거지? 알파벳이 최고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동양 문자를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 딸까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을까?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학문적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빌려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문자였어요. 클레어와 지아 생각이 났습니다. 지아가 클레어 이름을 한글로 써줬을 때 이상한 그림 문자라고 했던 제 모습이 클레어가 정말 예뻐라고 했을 때 낙서 같은 거라고 일축했던 것이 내가 우리 딸의 기회를 막았구나. 지아는 순수한 마음으로 클레어를 도우려 했는데 저는 그 선의를 편견으로 짓밟았습니다. 지아가 5분 만에 가르쳐줬는데 바로 썼어. 클레어의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게 사실이었구나. 창밖으로 하버드 야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글의 진면목도 서서히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내가 놓친 게 있어. 40년간의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데이터도 역사적 기록도 심지어 우리 딸의 경험까지 모든 것이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야 확신할 수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연구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이 이런 건가?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세계적 석학들이 한글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맥콜리 교수는 20년간 한글날을 기념해왔고 영국의 샘슨 교수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관심과 실용적 적용은 별개라는 걸 곧 깨달았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신뢰하는 동료인 리처드 교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리처드, 혹시 한글이 읽기 학습에 도움이 될까? 클레어 때문에 알아보고 있어서. 리처드가 샌드위치를 씹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밀리, 한글 배워서 뭐해? 영어가 전 세계 공통 언어인데.
클레어가 한글 배운다고 해서 하버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학습 원리가 다르잖아. 읽기 능력 자체를 향상시킬 수도.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읽기 치료나 라틴어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틴어는 적어도 SAT 어휘력에 도움이 되잖아. 제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교수 라운지에서 몇 명과 더 이야기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그래도 영어가 국제표준어인데 왜 굳이? 에밀리, 클레어가 MIT 가려면 수학이랑 과학에 집중해야지. 동양 문자 배울 시간에 코딩이라도 배우는 게 낫지 않아? 요즘 K-드라마 때문에 한국 문화가 인기라던데 에밀리도 거기에 빠진 거야? 모두가 실용성만 따졌어요. 제 딸의 고통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심리학과의 데보라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했어요. 데보라는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거든요. 데보라, 딸 교육 문제로 고민인데 한글이라는 방법도 있다던데 어떻게 생각해? 데보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 한글? 그거 배우면 SAT 점수가 올라가? 미국에서 살 건데. 왜 동양 문자를? 영어만 제대로 해도 충분하잖아. 하지만 읽기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에밀리, 너무 과몰입하는 것 같아. 검증된 치료법들이 있잖아. 실비아 윌슨 박사 알지? 보스턴에서 제일 유명한 난독증 전문가야. 거기서 치료받으면 돼. 결국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 문화붐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거 아냐?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클레어가 한글로 짧은 문장까지 쓰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엄마, 나는 클레어입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이런 문장들을 척척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불과 2주 만에 이런 발전이라니. 클레어,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 지아가 가르쳐줬어. 정말 쉬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거든. 클레어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몇 달째 영어 읽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다니. 며칠 후 홀푸드마켓에서 박수진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장을 보다가 냉동식품 코너에서 마주쳤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클레어 엄마시죠? 박수진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아가 클레어를 정말 잘 도와주고 있어요. 클레어가 지아한테 한글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아도 선생님 놀이하는 것처럼 좋아해요. 박수진 씨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버드 교수인 제가 10살 한국 아이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러웠어요. 클레어가 정말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한글이 정말 쉬운가 봐요. 네,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해서 아이들이 금방 익혀요. 클레어가 똑똑한 아이라서 더 빠른 것 같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글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기록도, 세계 석학들의 평가도, 심지어 우리 딸의 직접적인 경험까지.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이었습니다. 나 혼자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건가?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저를 한국 문화에 빠진 괴짜 교수로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을 바꿀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MIT 뇌인지 과학과에서 온 협력 연구 제안이었어요. 제목은 다언어 읽기 장애 뇌영상 연구였습니다. 에밀리 교수님께 저희는 현재 다양한 언어권의 난독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다른 문자 체계가 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연구 중입니다. 교수님의 언어학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기회 같았어요.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MIT의 존 가브리엘리 교수였습니다. 뇌과학계의 거장이었죠.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MIT 캠브리지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맥거번 뇌연구소 건물에 들어서니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가브리엘리 교수와의 미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밀리 교수, 우리가 최근 발견한 게 있어요. 난독증은 단순히 언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가소성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 말이에요. 가소성이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문자 체계에 따라 뇌 활성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한글 같은 투명한 문자 체계는
가브리엘리 교수가 컴퓨터 화면에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이미지들을 띄웠습니다. 색깔로 표시된 뇌 영상들이 나타났어요. 이건 영어 읽기 중인 뇌 활성화 패턴이고 이건 한글입니다. 보세요. 한글을 읽을 때는 좌측 상측 두이랑과 중전 두이랑에서 훨씬 효율적인 활성화를 보여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3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한글은 음소와 문자의 대응이 거의 완벽해서 뇌가 글자를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입니다. 영어처럼 불규칙한 철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르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한글 학습을 통해 뇌의 신경가소성이 증가하는 걸 관찰했어요. 마치 뇌가 다시 배우는 법을 익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에밀리 교수, 혹시 이 연구에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시나요? 표정을 보니. 저는 클레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몇 달간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최근의 놀라운 변화까지. 가브리엘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에밀리 교수의 딸이 경험한 건 우리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음성과 문자 대응 관계가 뇌의 의문 인식 능력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이건 영어 난독증 치료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모두 한글을 무시해요. K-팝 열풍 때문에 과대평가된다고. 가브리엘리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문적 편견이죠. 사실 우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하버드 의대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느낀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념이 무너진 게 아니라 더 큰 진실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딸을 위해서도 학문을 위해서도. 물론입니다. 에밀리 교수의 언어학적 통찰이 꼭 필요해요. MIT에서 돌아오는 길, 찰스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은 편견을 뛰어넘는 힘이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가장 작은 나라에서 가장 큰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집에 도착하니 클레어가 지아와 함께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한글과 영어를 번갈아가며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 딸이 겪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클레어, 엄마가 너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지아가 말했는데 한글을 배우면 영어도 더 쉬워진다고 했어요. 지아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가 정말 빨리 배워요. 한글로 소리내는 연습을 하니까 영어 읽기도 좋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국경과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10살 아이가 하버드 교수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을 설득하고 학계의 편견을 바꾸고 무엇보다 클레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어요. 이제는 과학적 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MIT와의 본격적인 협력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가브리엘리 교수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당장 와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스타벅스에서 급히 라떼를 테이크아웃하고 MIT로 달려갔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가브리엘리 교수와 연구팀 5명이 모니터 앞에 둘러서 있었어요. 에밀리, 이걸 보세요. 가브리엘리 교수가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클레어와 같은 연령대의 난독증 아이들 30명을 대상으로 3주간 한글 학습 실험을 했어요. 화면에는 뇌 영상 데이터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뇌 활성화 영역들이 눈에 띄었어요. 실험 전후를 비교해보니 한글을 배운 아이들의 좌측, 상측 두이랑에서 평균 40%의 활성화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어떤 치료법으로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예요. 연구팀의 한 박사과정 학생이 아이패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글 학습 후 영어 읽기 속도가 평균 60% 향상되었어요. 마치 뇌가 문자 해독 방법을 다시 학습한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에밀리, 더 있어요. 가브리엘리 교수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제시한 발음기관 모방 원리를 현대 뇌과학으로 분석해봤어요. 놀랍게도 이게 뇌의 음운 처리 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화면에는 기역, 니은,
미음 같은 한글 자음들과 함께 뇌의 브로카 영역 활성화 패턴이 나타났어요. 기억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했죠. 실제로 기억 소리를 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혓부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신경과학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어떻게 언어를 처리하는지까지 고려해서 설계한 거예요. 이건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발견입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클레어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어머님. 윈체스터 린치 초등학교 존슨 선생님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드렸어요. 클레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책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고요. 정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놀라운 변화예요. 3주 전만 해도 단어 하나 읽기도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문단 전체를 읽어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박수까지 쳤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MIT 연구팀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책을 읽었다고 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밀리,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한글이 난독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니 클레어가 거실 소파에서 지아와 함께 해리포터 1권을 읽고 있었어요. 영어책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해리포터 읽을 수 있어. 클레어가 뛰어와서 안겼습니다. 지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클레어가 한글로 소리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영어도 잘 읽게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한글을 배우면 다른 언어도 쉬워진다고 하셨거든요. 지아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네, 할아버지는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셨어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항상 자랑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글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구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발견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가브리엘리 교수로부터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하버드 의대에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공동 발표를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도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이 연구가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세계적인 연구의 중심에 서 있다니. 그날 밤 클레어가 잠들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클레어야, 지아한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지아한테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아가 가르쳐준 한글로요. 클레어가 종이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고마워요, 지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영어 한 단어 쓰기도 힘들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니. 제 핸드폰에서 삼성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MIT와 하버드 공동연구팀, 한글의 뇌과학적 우수성 입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벌써 뉴스가 났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왜? 내가 한글 덕분에 책을 읽게 됐다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성과가 아니라 전 세계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만든 한글이 미국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10살 지아와 제 딸 클레어가 있었어요. 3주 후 하버드 의과대학 워런 알퍼트 홀 대강당에서 우리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4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어요. 제가 40년간 몸담아온 하버드에서, 그것도 언어학과가 아닌 의대에서 발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발표 30분 전 백스테이지에서 가브리엘리 교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에밀리,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건 확실한 과학입니다. 제 아이패드에는 클레어가 보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파이팅. 나도 지아랑 같이 응원할게요. 한글과 영어가 섞인 귀여운 문장이었습니다.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뇌 영상 데이터들이 나타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가브리엘리 교수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 체계가 난독증 치료에 혁신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3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제 동료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회의적인 표정이었고 데보라 교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명의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글 학습 후 영어 읽기 능력이 평균 67%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치료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스크린에 클레어의 전후 비교 영상이 나왔습니다. 3개월 전 더듬거리며 단어 하나 읽기 힘들어하던 모습과 지금 유창하게 문단을 읽는 모습이 대비되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40년간 인도 유럽 어족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딸 클레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원리를 현대 신경과학으로 분석한 결과 놀랍도록 정교한 과학적 설계임이 밝혀졌습니다. 각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운동, 피질 활성화 패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청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글만으로 이런 효과가 가능한 건가요? 한 신경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핵심은 한글의 투명성입니다. 글자와 소리가 거의 1대1로 대응되어 뇌가 문자 해독에 들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발표 후 로비에서 리처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봐. 이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군. 데보라 교수도 와서 말했습니다. 에밀리, 클레어가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더 다행이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돌아보니 박수진 씨와 지아가 있었어요. 지아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지아가 꼭 와야 한다고 해서요. 클레어를 도와준 자신이 이렇게 큰 연구에 기여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지아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클레어를 도운 게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무릎을 꿇고 지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지아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클레어의 선생님이었고 나의 선생님이기도 했어.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가르쳐준 한글이 전 세계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클레어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클레어가 제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책 읽는 게 재미있어져. 어제는 해리포터 2권도 시작했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제가 이제는 딸과 함께 웃고 있다니. 박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지아 아버지가 서울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면서 한글이 발음, 장애나 학습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정말요? 네, 한국에서는 이미 한글의 치료 효과가 알려져 있어요. 다만 외국에서는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당연한 것이었구나. 그들의 겸손함과 조용한 자부심이 새삼 존경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클레어와 함께 지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박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수진 씨,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정말 이런 과학적 원리까지 다 생각하신 걸까요? 박수진 씨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다고 해요. 사랑으로 만든 것에는 저절로 지혜가 담기는 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클레어가 한글로 쓴 편지를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지아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책을 사랑하게 됐어. 지아도 영어로 답장을 썼어요. 클레어, 너는 내 가장 좋은 친구야. 우리 같이 책 많이 읽자. 두 아이가 서로 다른 언어로 편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우정,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순간이구나. 6개월 후 저희 연구는 네이처 신경과학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문의해왔어요. 클레어는 이제 반에서 읽기 실력이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책 읽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클레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지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싶고. 제가 클레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어도 배워볼까? 정말? 지아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날 밤 창가에 앉아 하버드 야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서구 언어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이제는 동양의 한 작은 나라에서 나온 문자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니. 진정한 학문은 출신이나 크기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10살 아이가 하버드 교수보다 더 큰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도. 제 책상 위에는 지아가 써준 한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 교수님, 클레어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한글이 더 많은 친구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글을 읽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는 학문, 국경 없는 지혜,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글이 준 선물은 제 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